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4개 그룹이 6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일자리 계획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합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야당은 민정수석 기능과 권한까지 한 장관에게 몰아줘 정말 소통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10초 동안 허리를 굽히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원 게시판에 항의글이 잇따르는 등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른 폭염에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물류비 부담도 커져 채소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기존 청와대에 있던 영부인실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롯데, 한화 이 대기업 4곳이 오늘 동시에 향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규모가 한 해 대한민국 예산에 맞먹는 600조 원 수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찾았을 때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미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기업들의 승부수가 투자 계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죠. 첫 소식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투자 포문을 연 건 삼성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미래 먹거리 육성에 모두 450조를 쏟아붓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투자만 360조 원에 달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고 의약품 위탁 생산과 복제약이 주축인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신성장 산업에도 투자합니다. Semiconductors are engines of the modern world, driving growth and opportunity for all.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 13조 원 투자에 이어 2025년까지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내연기관 효율화와 품질 향상에 38조 원을 쏟아붓고 차세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로보틱스와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16조 원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업 투자합니다. 롯데그룹은 국내 37조 원, 한화그룹은 국내 20조 원 등 총 3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습니다. 롯데는 국내에 바이오 공장을 짓는 한편 도심항공교통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모빌리티 산업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한화는 에너지, 탄소 중립, 방위 산업과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재계 2위 SK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어려울 때 투자하는 건 기업의 좋은 전략이라며 조만간 SK도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반가운 건 그만큼 국내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제 취업 시장에 훈풍이 부는 걸까요? 각 기업들의 통큰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박지혜 기자가 이어갑니다.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그룹. 이 공채 제도를 통해 5년간 8만 명을 새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투자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10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8년과 지난해 8월 향후 3년간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개월 만에 채용 예정 규모를 늘린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서 2024년까지 4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채용 방식을 통해 3만 명, 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만 6천 명을 고용합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신사업 분야에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롯데그룹은 매년 1만 명, 하나그룹도 5년간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대한상의가 주최한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에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이 기업들은 이런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사회에 지키겠다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고용 확대에 나서면서 움츠러든 국내 채용 시장에도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 나왔습니다. 자, 4개 기업 투자금이 600조 원이라는데 네.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렇죠. 이게 3년, 5년 단위 총 투자 액수를 합친 거거든요. 네. 이 어느 정도냐? 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 607조 원에 맞먹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만 450조 원인데요.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는 걸로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모습입니다. 이 반도체 생산 라인 1개를 짓는데 30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네. 이 지금 3개 라인을 짓는데 이미 100조 원 넘게 들었고 앞으로 라인 3개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EUV라 부르는 이 노광 장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마치 한 대 가격이 자그마치 5천억 원이 넘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투자라는 게 가늠이 되실 거고 그런 만큼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서 기술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의중이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기업들도 그렇죠.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거든요. 뭡니까 그 먹거리가? 네, 우리 기업들이 꼽은 미래 먹거리 3가지입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다른 분야와 달리 우리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나 모두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분야이거든요. 이 경쟁은 살떨릴 만큼 치열하지만 선도 기업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라서 이 기술 격차도 크지 않아 승부를 걸 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치킨 게임에서 치고 나가는 순간 이 고구마 줄기를 뽑으면 왜 우르르 나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파생 시장까지 단숨에 선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현대차는 물론이고 유통기업인 롯데, 또 방산기업인 한화가 도심 항공과 모빌리티에 팔 걷어 붙이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투자 계획 중에 눈에 띄는 건 네. 국내 투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얼마 전 맞아요. 보면 이제 미국도 투자를 하기로 했고 네. 예전 같으면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가 좀 바뀐 겁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산업 체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전략은 1등을 모방하는 카피캣이나 패스트 팔로우였어요. 네. 이 세계 인류 기업이 내놓은 1등 제품을 빨리 따라해서 더 좋은 품질로 파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 저렴한 인건비와 또 풍부한 자원이 있고 또 거대한 소비 시장이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업은 세계 최초 초인류, 고부가 가치 제품에 도전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급 인력과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서 국내 혹은 미국으로 투자처가 바뀐 겁니다. 최근 코로나 봉쇄나 공급망 재편에서 보셨겠지만요. 이 수백조 원을 들인 값비싼 장비와 공장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도 이런 변화에 한몫을 한 거죠. 상당히 흥미롭네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한날 기업 4곳이 동시에 투자 계획을 냈습니다.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안 그래도 좀 물어봤더니 기업들끼리 사전에 약속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뭔가 이제 타이밍이 묘하게 이제 맞아 떨어졌다는 게 설명인데 다만 새 정부가 출범을 이미 했고 또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제거된 영향도 있습니다. 이 최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안미 경중에서 안미 경세로 바뀌었다는데요. 이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 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중국은 여전히 1위 교역 국가이자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서 만든 첨단 인류 제품 이 중국이 안 살 수도 없을 거고요. 나아가서 전 세계에 다 팔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간만에 미래 이야기하니까 반갑네요. 네, 아는 기자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네, 8일 남은 지방선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지율 급락으로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읍소를 시작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드리겠다며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고도 했지만 당장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는 내부 반발도 터져 나왔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내로남불 오명을 벗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박 위원장을 필두로 선대위는 물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마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읍소전을 폈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주십시오. 종자가 될 곡식은 남겨주십시오. 회초리를 들고 꾸짖을 지언정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역량이 검증된 인물들이라도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균형론을 저희가 호소 다시 드립니다. 하지만 초선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고 공개 비판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4년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수도권을 돌면서 부동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분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을 찾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연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에 대한 간소한 문제 이런 거를 비롯해서 정비에 대한 5개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속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는 경기 지역 표심을 부동산 이슈로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신도시 현장 방문에 이어 이곳 서울 관악구를 찾아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직접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만나 사진을 찍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행자하고 진짜 동네 봉사 많이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긴급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신 있게 분당에서 날아온 거물 호소인을 날려버리시고 개항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며 함께 해온 낭만 닥터 윤사부를 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사과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6.1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그 민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수연 기자 현장 소식 이후에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계양 구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게 이재명에게 보여야 된 책임이다. 지난이 잃어버린 20년 민주당 정권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심판하고. 이곳 인천 계양을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에서 분리된 뒤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뺏긴 적이 없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연고가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를 놓고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떨어지시고 그냥 거쳐가는 사람이다라고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긴 해요. 아무래도 분당 쪽보다는 개항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이재명 후보님은 성남시장 하실 때나 경기도지사 하셨을 때 보면 일을 처리를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좀 좋아합니다.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민주당, 무조건 민주당. 그동안 정치를 몰아줬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며 이번에는 바꾸겠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오래 계신 분, 그분은 참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 계양을이 이번 선거 최대 관심지로 떠오른 것과 별개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끌 사람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계양을이 뭐 여기가 사실 뭐 인천에서 약간 변두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계양구에 몇십 년 살았는데 작년엔가 한번 집 가보려고 한 개도 안 올랐는데 지금 처음으로 올랐는데 이런 데를 위에서 살아주는 사람을 열심히 일해주고 발전을 해나가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TLA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이번엔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내 강성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팬덤 정당도 안 하겠다. 근데 이런 이 사과가 이 당내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이 된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 생각도 궁금하고요. 네, 오늘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본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기자회견 정책 검토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나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밖에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께서는 그럼 박 위원장이 이재명 위원장의 이 지지자들까지 뭐 멀리하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 거냐 이런 질문도 주시네요. 네, 박지원 위원장이 대의를 위해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거나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겠다고 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 발언이 개딸 같은 특정인을 지칭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언 같은 거다 이런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박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박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로 도배가 됐는데요. 박지원 제발 나가라. 박지원은 지선을 망치려고 국민의힘에서 보낸 트로이 목마냐. 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내부 문제를 키우냐 등의 내용입니다. 개딸이 모인 이재명 후보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박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개딸들은 오만방자한 박지원, 민주당이 추방시켜야 한다. 요즘은 김건희보다 박지원 얼굴이 더 보기 싫다며 반발했습니다.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 박 위원장의 이 기자회견문이요. 당 지도부와 사전에 좀 논의가 된 겁니까? 네, 윤호중 위원장 기자들과 만나서 당과 협의된 바 없다, 논의된 바 없다,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다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앞서 민주당 대변인도 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통관을 쓰는 걸로 안다 이렇게 선긋기를 했는데요. 취재 결과 기자회견 내용은 사전에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윤호중 위원장에게 기자회견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렸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 위원장이 왜 하필 내일이냐며 회견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재명 위원장 측이나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게도 회견 계획을 알렸다고 합니다. 다만 86 용태론 언급은 취재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즉석에서 나온 거라 사전 조율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사실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이런 사과를 할 만한 상황이 연속이었지 않냐 이런 좀 비판적인 말씀 주시는데 박 위원장이 이런 당내 반발 부담을 무릅쓰고 호소를 한 건 그만큼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대선 한 달 뒤에도 국민의힘과 큰 지지율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인데 4월 말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격차가 벌어지더니 5월 초 최광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 논란에 부실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박완주 의원 성비위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최 기자 보기엔 좀 어떻습니까? 박 위원장이 오늘 사과로 좀 반등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박 위원장은 당 차원의 조치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주중으로 이제 그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를 오늘 내일 중에 더 거쳐서 금주중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회견을 개인 의견 표명 정도로 보고 있는 민주당 반응을 봤을 때 시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바로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박 위원장 뒤에 숨었다. 읍소하는 박 위원장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공격했습니다. 오늘 내일 뭐가 이어질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아는 기자 최선 기자였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야당과의 협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을 초대해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용산 집무실로 초대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가며 협치의 포석도 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았는데 여당보다도 야당 지도부를 먼저 만났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뼈있는 인사말에 한 총리는 협치로 응수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고언이라도 서슴지 말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대표님이 이끄시는 정당과 사실은 공통적인 그런 정책 방향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부분도 대화와 이런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내는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비토했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여권의 협치 드라이브 소재로 사용됐습니다. 임명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고 또 그런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됨으로 인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게 된 겁니다. 정 후보자의 사퇴로 성의를 보였으니 민주당이 앞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민주당은 장관 자리를 거래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전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 김 의원이 의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도 버리는 자리죠. 그런데 김진표 의원의 발언이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는데 벌써부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릅니다.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일성부터 민주당 우선을 강조한 겁니다. 여권과의 협치에 있어서도 경고부터 했습니다. 국회를 무슨 통법부, 거수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협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1947년생 최고령인 김 의원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노리고 투입돼 강행 처리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는 오는 29일 끝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 독식은 의회에서 일당 독주를 의미할 뿐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와 맞물려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의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몫이었죠.
그 민정수석실을 없앤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부가 맡게 됩니다. 조직이 곧 신설되는데요. 대통령실로 몰리는 힘을 빼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 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당선 이후에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분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고요. 오늘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리단장 아래 인사정보 담당관 2명을 두고 인사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전체 규모는 경찰 파견제를 포함해 20명 선으로 역대 정부 인사검증 조직과 비슷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엔 대통령실이 인사 추천과 검증을 같이 해 문제였다며 두 기능의 분리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후보군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1차 검증을 맡고 다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추가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이제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 된 것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저희 채널A가 청와대 영부인실 모습을 단독으로 공개해드렸었죠. 모레부터는 다 공개가 되는데요. 다음 달 공사가 완료되는 용산 새 대통령실 배치를 미리 취재해보니 영부인을 위한 공간은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송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이르면 다음 달 18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5층 제2집무실을 사용 중인데 앞으로 주로 사용하게 될 2층 제1 집무실이 완성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건물에 영부인실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부인을 담당해온 제2 부속실을 폐지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대통령실 청사에 아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법 외적인 그런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그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본관 1층에 접견실과 연회장 등을 갖춘 영부인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 접견실에서 외빈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간을 영부인이 아니라 참모들이 함께 쓰는 실용적인 업무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2층과 3층이 청와대 본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2층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부속실, 의전 비서관실 등에 3층엔 국가안보실과 각 수석비서관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모레 청와대 본관 영부인실과 대통령 집무실을 개방하고 관저 내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쓰던 관저 거실과 드레스룸, 침실, 주방 등을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두 후보 얼굴이 보이네요. 네, 그런데 서로를 가짜 계양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선거 슬로건이요. 25년 대 25일인데요. 25년간 계양에서 의사로 일해온 본인과 다르게 선거 25일 앞두고 온 이재명 후보는 가짜 계양 사람이라는 취지입니다.
재앙으로 뜬금없이 왔습니다. 그 이유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우리 금배지에 숨어서 사퇴를 하겠다. 재앙이 뭐 후군가. 해당 지역의 연고는 가지고 있지만 무능력하고 영향력도 미미한 경우라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 저는 뭐 지역 연고 따지는 게 매우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했는데 이제 윤영선 후보도 가짜 개항 사람이라고 공격을 받더군요. 네, 윤 후보의 주소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양구의 주소지는 전세라면서 목동 사람이냐 계양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일인 지난 2일에서야 목동에서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지적한 겁니다. 윤 후보의 해명도 들어보시죠. 작년에 그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좀 비워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럼 전세 사셨어요? 예, 아이들이 이제 상급학교 진학하면서 목동에 집 한 채 마련했던 거 맞지만 뭐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재명 후보 연고를 문제를 삼았던 터라 난감은 하겠네요. 네, 윤 후보는 계양에서 25년간 병원을 운영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요. 이재명 후보 측은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겠다고 목동에 아파트를 사고 거주하면서 선거 때만 가짜 계양 사람이 되는 떴다방 정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로 가볼까요? 매너리즘은 누가 한 얘기일까요? 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요. 자신이 오세훈 후보보다 낫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선 했으면 이제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상상력이 빈곤해지잖아요.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송 후보는 어제 서울시장 3선 하던 사람을 4선을 시키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운 상상력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더 참신하다 이걸 강조하려는 것 같군요. 네, 하지만 오세훈 후보 측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는데요. 내가 하는 5선은 경륜이고 남이 하는 3선은 상상력의 빈곤인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5선 중진 의원 출신인 송 후보가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1년 전부터 서울시정을 다시 맡고 4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을 알토란같이 세웠습니다. 뒤에 오세훈 그 완성의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활력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켜주세요. 제가 머리도 크고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후보들의 신경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네요. 네,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거 유세장에 춤이 빠질 수가 없지요. 네, 이보다 더 흥겨울 수 없는 후보들의 춤 실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랩으로 연설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번에는 2번 있어 2번 찍어 2번에서 2번. 네, 선거 땐 참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네. 현장 분위기도 띄우고 시민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친근함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 다음에 이건 또 뭘까요? 후보들이 모든 유세 현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후보 얼굴을 한 대형 바람 인형이 대신 시민들과 만나기도 하는데요. 치열하지만 유쾌한 선거전을 치르는 후보들, 모쪼록 유권자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찍어달라면 이 양파 돌리고 돈봉투 돌리는 의심 사례가 적발이 되던데요. 깨끗한 선거도 부탁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아직 5월인데 날씨가 벌써 한여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고 경북 경산은 35도를 넘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수차가 도로에 연신 물을 뿌리며 뜨거운 열기를 식힙니다.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은 차가운 음료로 더위를 달래고 일부는 나무 그늘로 피신해 낮잠을 청합니다.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맛있는 거 시원한 것도 사고 우산도 쓰고 벌써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애기 키우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해수욕장엔 시원한 바닷바람을 찾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바다에 뛰어든 아이들은 물장난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 애기들이 너무 신나게 노니까 또 마스크도 이제 야외에서 안 할 수 있어가지고 부산에 오니까 그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시원한 향기가. 백사장 한편에선 뜨거운 햇살 아래 일광욕을 즐깁니다. 햇빛을 받으면 너무나 에너지를 받고 이 자연의 힘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은 데 이어 강릉 33.3도, 대구 33도 등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았습니다. 서울도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고온 건조한 서풍이 부는 데다 강한 햇볕까지 더해진 건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십 분 동안 야외에 있다면 화상을 입을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시에 우리나라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27일까지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렇게 올해 여름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배추나 무 같은 채소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공급이 너무 부족하면 그마저도 통할지 우려가 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요즘 시장을 둘러보면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무나 감자 가격이 1년 전보다 15%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올여름 최악의 폭염까지 예고되면서 채소값은 천정부지로 더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밭 자체에서 쌈채는 약하기 때문에 녹는다고 그러죠, 야채가 밭에서. 그래서 생산량이 팍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더위에 직격탄을 맞은 건 잎채소입니다. 최근 배추는 10kg 단위 도매가가 9,8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급등했고 깻잎, 청상추, 열무도 줄줄이 값이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 걸리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감자 등 7대 채소는 평년에 80% 산지 가격을 보장해주는 채소 가격 안정제 비중을 올해 20%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농민 보호와 별개로 채소값이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워낙 공급 물량이 딸리면은 정부가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격 안정에 효과는 없고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늘려야 되는. 여기다 최근 경유 등 기름값 급등으로 화물 운송비까지 덩달아 오른 상황. 결국 산지 직송을 하더라도 커진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어 채소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어제 큰 불이 난 이천물류센터는 지난해 6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쿠팡 물류센터와 불과 2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인근 마을에서 2번이나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신선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난 불은 21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물류센터 안에 있던 300만 점의 골프 의류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데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 구조 탓에 불길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는 인근 마을로 번졌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논입니다. 모내기가 끝난 논 곳곳에 검은 재가 떨어져 있습니다. 논과 밭은 새까맣게 타버린 재들이 점령했고 시커먼 구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뭐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잔뜩 재들이 있는데 저걸 집어내기도 어렵고 안 집어내자니 또 마음이 아프고.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해 6월 대형 화재가 났던 쿠팡 덕평 물류센터와 불과 2km 거리에 있습니다. 당시에도 건물 마감재나 택배 물량이 탄 재들이 농경지와 마을을 덮쳤고 재를 먹은 소들이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저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가루가 되죠. 그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배에 소화기 질병이 자주 와. 경기도가 농경지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해보니 중금속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저게 또 자라면 그 쌀은 또 사람이 먹고 몇 집은 소가 먹거든요. 전국 4,800여 개 물류센터 중 3분의 1이 경기도에 밀집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이나 대형 화재를 경험한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전 연인의 집 창틀에 휴대전화와 녹음기를 설치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다른 남성 때문에 자신과 헤어졌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밤거리. 골목길을 걷던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왔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또다시 골목길을 오가며 서성이길 여러 차례. 2시간 뒤에야 길가에 주차했던 차를 타고 골목을 떠납니다. 이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건 지난 17일 새벽.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변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틀 뒤에도 여성의 집 근처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성의 집 창틀에서 휴대전화 공기계와 녹음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일대를 수색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인 남성은 지난 5일부터 검거 당일까지 2주 동안 매일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녹음 기능을 켜둔 휴대전화 공기계와 녹음기를 설치했던 겁니다. 남성은 자신과 헤어진 이유가 다른 남성 때문인지 궁금해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휴대전화와 녹음기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 또 주거침입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젖먹이 고양이 3마리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골목길. 여성 2명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춥니다. 길가에 놓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유심히 보더니 지나가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물러섭니다. 지나가는 행인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저한테 새끼 고양이 3마리인가? 여기 봉지에 버려져 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고양이들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떠납니다. 주택가 골목길 쓰레기 봉투에서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가 발견된 건 지난 20일 낮 12시쯤. 고양이들은 비닐봉투에 밀봉된 채 다른 쓰레기들과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나빠져 결국 어제 오전 안락사됐습니다. 죽으라는 의도거나 죽을 줄 알면서도 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그동안 동물 유기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지난해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학대로 판단하고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 유기든 학대든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경찰은 봉투 속 다른 쓰레기들과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안타깝게 숨진 구의역 김군 사고 6주기가 나흘 뒤입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문제는 그 뒤로 개선됐는지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25살) 박영민 씨. 6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고교 친구 김군의 죽음은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구역만 지나가면 불안하기도 하고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면 내려서 택시 타거나 버스 타거나. 김군은 선로 쪽에서 작업하다 스크린도어 밖으로 나오지 못해 진입하는 열차에 변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컵라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사고는 사실 정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비상시에 뭔가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김모군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숨진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비상문 앞에는 이렇게 김군을 추모하며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참변 이후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는 외주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명무실했던 2인 1조 작업도 이제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고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관제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선로나 열차에서 탈출을 돕는 스크린도어 개선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서울 강남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투명 고정벽에 커다란 광고판이 붙어 있어 여닫을 수 없습니다. 광고판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비상 탈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무효화시켜버렸다. 스크린도어는 좌우로 열리는 자동문과 비상문, 고정벽으로 구성됩니다. 안전바를 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상문과 달리 고정벽은 개폐 기능이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 상업 광고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절대 그거예요. 왜? 갇혔을 때 사람은 갇히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된다. 이처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벽이 있는 곳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275개 역 가운데 23개 역. 전체 고정벽의 10%는 여닫는 기능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개선된 곳은 광고판이 아코디언처럼 접혀 탈출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년까지 고정벽을 모두 미닫이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안전사각지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설치를 민간이 하고 광고 이용권을 주는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 고정벽 개선이 끝날 때까지 집중적인 지하철역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출범 선언에 이어 중국을 사실상 포위하는 쿼드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대만 무력 개입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은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9월 워싱턴에 이어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 4개국 정상들이 두 번째로 얼굴을 맞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거론합니다. We are an Indo-Pacific power. As once asked by, well, I won't go into it, but I was once asked by the leader of China why I kept talking about being an Indo-Pacific power. I said because we are. We share the Pacific. 4개국 정상은 인프라 투자, 첨단 기술 협력 등과 함께 해상 감시 추적 체계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 해협 등에서 사실상 중국 해군 활동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東シナ海、南シナ海におけ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への深刻な懸念や 어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군사 개입을 시사해 논란이 됐던 바이든 대통령.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You are.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쿼드 정상회의 직후 하나의 중국 정책과 전략적 모호성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 정부는 왕이 외교부장의 남태평양 8개국 방문 일정 공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쿼드 4개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심각해지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자 중국에서 불량 휘발유가 등장했는데요. 물의 비율이 무려 88%인 그야말로 맹물 휘발유입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주유소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안들까지 찾아와 휘발유 저장 탱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走了估计有2分钟不到吧，然后都熄火了。油箱的当时这个盗版上水，保了一些东西，需要更换的东西。 이곳에서 주유한 차량 30여 대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고장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해당 주유소의 휘발유 샘플을 조사한 결과 88%가 물이었습니다. 检测值达到88%，只有12%是油。 일반 휘발유와 색깔부터 달랐고 물과 기름층이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물이 많이 섞여 있는 맹물 휘발유였던 겁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물에 기름을 탄 수준이다. 물을 12% 타려다 실수한 듯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공급받은 대로 팔았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석유 회사는 유독 해당 주유소에서만 문제가 생기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시장감독국은 해당 주유소의 저장 탱크 쪽 CCTV 영상에서 삭제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공안당국은 의도적으로 물을 탔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여름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더웠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경북 경산은 35.1도까지 치솟았고요. 서울도 30도를 넘어서면서 계절의 시계를 2달이나 앞서갔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때문에 내일 오후 강원과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또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적지만 역시나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진 볕이 강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8도, 대구는 32도로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모레 내리는 비로 더위는 주춤하겠지만요. 주말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로 가게 된 그 뒷이야기가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5개의 주가 벌였던 유치 경쟁을 뚫은 건 조지아주 간부들의 각별한 정성이 한몫했습니다. 취임 직후 한국부터 찾은 주지사는 3년 동안 선물과 편지로 공을 들였고요. 주 장관은 10번 넘게 한국을 방문해서 현대차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했습니다. 그 결과 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됐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6월 1일 뽑아야 할 일꾼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